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97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284명이고요. 해외 유입은 1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71명, 그리고 사망자 8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583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까지가 이제 연휴인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는 우선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5분이나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사망자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오늘 확진자는 1,297명 나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대체 연휴니까 어제 검사 건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목금토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목요일이 평소의 소요일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그냥 편의상 월요일만 한번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주 전 월요일에 1,37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97명이 나왔으니까 오늘 더 적게 나왔죠. 4주 전 월요일에는, 죄송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다 월요일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4주 전 월요일에는 1,433명 나왔는데 오늘은 1,297명 나왔으니까 오늘 더 적게 나왔죠. 3주 전 수요일은 3주 전 월요일은 1,605명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1,297명 나왔으니까 훨씬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월요일만 비교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추석 연휴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면서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즉 이번 주 목요일 날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나온다고 해도 2,000명 언저리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석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 상황만 놓고,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추석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이 5,000명, 10,000명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포를 부추겼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고, 또 하나는 델타 변이가 굉장히 무서워서 이거 통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델타 변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대되기보다는 지금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추석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어제 오늘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어제는 7명 감소하고 오늘은 6명 감소하면서 이것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계속 지표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은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큰 변화 없습니다만 여전히 0.78%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향후로도 좋은 방향, 즉 치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으로는 사망자만 빼고 모든 지표들이 적어도 예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되어야 상황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개선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휴일이라서 백신 접종 상황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향은 1차 접종보다는 접종 완료자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접종 완료자는 3천만 명을 넘어서 3,044만 4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59.3%이고요. 그리고 1차 접종 누적은 3,992만 3천여 명으로 거의 4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인구 대비 77.7%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25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대비 70%, 성인 인구 대비 80%, 고령층 대비 9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목표치를 상회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1차 접종은 80%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접종 완료는 60%도 충분히 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접종 완료가 그리고 간격이 짧잖아요. 지금
뭐 3주, 4주 간격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접종 완료 비율은 65%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를 다음 달 9일 정도라고 밝혔죠. 지금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약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국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그런데 이 시기를 한 열흘만 늦춰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능 때문인데요. 두 분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 정은경 청장이 정한 이 시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백신 접종 속도대로 하면은 정은경 청장이 말씀하신 그 일정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고3 수험과 관련해서 열흘 정도 연기해달라 이런 이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크게 수능생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하고는 크게 이제 문제가 있을 건 없습니다. 뭐 이제 걱정하시는 분은 이런 거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수능보다 열흘 정도 빨리 하게 되면 혹시 수능생들이 감염이 되면 어쩌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험생은 수능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을 또는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3은 대부분이 다 접종이 되었고 감염이 된 학생들이 또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일정과 또 수능과는 뭐 크게 연관을 지을래야 연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정부가 일정에 맞춰서 약속한 대로 이 일정을 지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은 작년에 12월 3일에 한 달 연기해가지고 수능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제 뭐 몇 주 연기해가지고 수능을 치렀는데 그때 사정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러본 경험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은 수능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잡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3 학생들이나 혹은 수험생들이 다 미리 백신 접종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 단계적 일상회복과 무리하게 연결지을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일 정도로 말한 그 단계를 지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나도 이 예방접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정부는 10월 25일로 잡았지만 그 전에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조금 더 당기는 건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9일이라는 날짜가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9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이제 그 계산이 되어가지고 나오냐면 25일 전후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70, 80, 90% 목표가 달성이 되면 한 2주 정도의 이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일에다가 2주를 더하니까 11월 9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주에 그 70, 80, 90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면은 그 9일이 아니라 뭐 8일부터 할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일주일 정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정에 뭐 예상 못한 변수로 좀 미쳐진다면 뭐 그 9일이 들어있는 주보다 한 주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시기는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행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그 안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방역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택치료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저희도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재택치료를 확대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진료 시스템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경증이나 좀 상태가 비교적 악화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병원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위중증 환자나 준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렇게 격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치료센터는 작년에 대구에서 막 확진 환자 쏟아지고 우리나라가 아직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면서 그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무증상이거나 거의 증상이 없는 그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재택치료 대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냐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개선되는 방안에서는
미성년자 포함해서 70세 미만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대부분 다 재택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일단 재택 치료는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보호자 재택 치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일종의 시범 사업이죠. 시범 사업의 형태로 또 재택 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황도 다르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경기도나 혹은 서울에서 재택 치료를 했었을 때는 일단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택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관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큰 자본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자신감을 얻어서 재택 치료를 이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재택 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이 걸렸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재택치료 요건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데 이제 경증이거나 혹은 무증상입니다. 그러면 재택치료를 하겠다라고 손들면 저희 가족은 저랑 같이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네,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 있고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걸 방역 당국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디폴트 조건입니다. 그런 주거 환경이 되니까 재택치료를 하세요인데 제가 재택치료를 하는 순간 저희 집 식구들도 다 같이 제 재택치료 기간에 열흘 동안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묶인 다음에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백신 접종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은 제가 격리가 해제가 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수동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 중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분은 또 2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총 4주를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거의 상황이. 한 4주 정도를 뭐 3주 이상을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에 있고 직장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 확진 환자가 나서 재택 치료를 하면 그 가족 전부 다가 한 3주 정도가 그냥 발이 묶이는 상황, 최소 열흘에서 많게는 3주 정도가 딱 발이 묶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이게 시행을 했을 때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재택 치료를 원하겠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가족 구성원들은 그죠, 본의 아니게 가족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최소 열흘에서 길게는 3주 정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상당히 타이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 중에,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주거가 같은 가족을 말합니다. 주거가 같은 가족인 경우에 가족 구성원이 한 분이 감염이 되면 통상적으로 그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감염자로 판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해보면은 가족이 4명인데 1명만 감염이 되고 3명이 감염이 안 된 상황에서는 3명이 되게 불편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3명도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돌파 감염식으로 백신을 맞았지만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는 또 재택 치료로 갈 수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도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서로 바이러스 배출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백신 접종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안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한 분하고 백신 접종 안 한 분하고 그렇게 이제 묶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은 그것이 돌파 감염이 되었던 아니면은 감염이 백신 접종을 안 해서 이제 감염이 되신 분이든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셨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격리 조치를 한다거나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 구성원이 집에 구조만 되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지금 하는 것처럼 재택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가 다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뭐 가족 하면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변수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있죠, 이제. 가족 구성원 한 명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생기고 본인이 할 일을 못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재택 치료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사회 전파에 위험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그 걱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을 이제 달아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식사라든가 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되고 다른 구성원들이 백신 접종을 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재택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항상 이제 수동 감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도 있는데 방역당국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 지역사회로 가면 맞습니다. 어떡하나라는 지역사회로 걱정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또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전을 염두에 두면 가족 중에 감염자가 한 명 나오면 대부분 다 2주 정도 자가격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은 이렇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재택 치료가 있으면 한 열흘 정도 발이 묶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방역 당국도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손 들고 생활치료센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때문에 가족들이 열흘이나 혹은 뭐 많게는 더 이상 또 발이 묶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택 치료를 선택할 때 막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는 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수준 높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방역 당국에서. 그러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독감 시즌에 겨울 독감이 유행할 때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점차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나 재택 치료를 할 때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하면서 계속 위험도 평가하고 실제로 지역 사회의 전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단계를 완화를 할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완화를 해가도 안전하다. 그러면서 독감 시즌에서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니까 그렇게 갈 건데 지금은 시작이니까 아마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재택치료에서 이제 기존의 재택치료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라든가 혹은 이제 코로나19 지정 병원에서 보통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그걸 동네 병원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고향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 집 주변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선정이 된 병의원이 있다면 그 병의원에서 할당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은 약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격 진료를 그러면 그죠? 하게 원격 진료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관리를 이제 보건소가 아니라 병의원에게 맡기고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가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명의 환자를 우리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몇 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진료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수가를 그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코로나19의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선 병원에서 사실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또 준비하는 한 단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 갈수록 당국의 역할은 줄여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선 병의원이나 이런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재택치료도 확대돼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재택치료를 하겠다. 생활치료센터로 가겠다. 물론 기준은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택치료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확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상자가 결정되고 보건소 통보에 관리가 시작되는 이런 흐름은 지금 맞는 겁니까? 네, 지금 CG가 나가는 이 흐름은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상적으로 열흘 동안 격리가 됩니다. 열흘 동안 격리가 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발이 묶일 수 있다. 네, 같이 발이 묶이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라 그러면 열흘 후에 이제 같이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가 또 추가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와 관해서 코로나19 관리와 관해서는 병원, 동네 병의원급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건 이제 시행되기로 시행되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